오늘도 저희 진야사 사극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도성의 매화가 유독 붉게 타오르던 그해 봄이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청년 유생 이선희는 오직 학문과 기계만을 벗삼던 대쪽 같은 사내였다. 만약 그날 그가 우연히 들른 기방의 뒤뜰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매화 꽃잎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꽃보다 고운 자태로 검은고를 타던 기녀 설아를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뒤틀려버린 우리 모녀의 잔인한 운명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청년 이선희의 눈에 비친 설아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가 평생 일궈온 경전 속의 고결한 시구가 살아 움직이는 환상과도 같았다. 유생의 신분으로 기방을 드나드는 것은 금기였으나 그는 매일 밤 담장을 넘어 그녀를 찾았다. 두 사람은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너머에 자신들만의 작은 낙원을 지었다. 그때의 아버지는 대사원의 엄격함 대신 수줍은 청년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도성 최고의 기녀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고 오직 한 남자의 여인이 되기를 꿈꿨다. 나리, 저희의 앞날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제가 나리의 앞길에 먹칠이 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설아야, 내게는 내가 있는 이곳이 태궐보다 높고 고결한 곳이다. 과거 급제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내 곁에서 이 매화 향기를 맡으며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름 없는 서생으로 늙어도 좋다. 기다려다오. 내 반드시 너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나눠 가진 이 매화 비녀가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순수했기에 가장 위태로운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부신 행복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유일한 벗이자 남몰래 설아를 연모해왔던 조민세. 그는 친구의 순수한 사랑을 축복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뱀처럼 차가운 혀를 놀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집안의 두 사람의 관계를 은밀히 밀고 하여 아버지를 곤경에 빠뜨렸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가문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양반과 규수와 정혼했다는 거짓 소식을 흘렸다. 설아야, 이제 포기하거라. 선희는 이미 가문을 택했다. 그는 장원급제를 위해 너를 버렸어.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니 이제 그 비겁한 놈은 잊고 내게 오너라. 하지만 그런 조민세에게 넘어갈 리 없었던 어머니였지. 배신감에 무너진 어머니와 가문의 감옥에 갇혀 절규하던 아버지.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의 앞길을 막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뱃속에 잉태된 나라는 존재를 숨긴 채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서로를 배신자로 오해한 채 시작된 20년의 단절. 그것이 조민세라는 추악한 자의 농간이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온 나를 통해 모든 오해는 풀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정인과 20년 만의 상봉을 앞두고 있었건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한 것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방 안. 월심은 이 모든 이야기를 설아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이선희의 유품인 매화 비녀와 핏자국 묻은 그의 도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치러진 아비의 장례. 비석도 없이 도성 외곽의 차가운 흙 속에 아비를 묻고 돌아온 모녀의 밤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게 전부란다, 월심아. 내가 20년 동안 내 심장을 짓누르며 차마 꺼내지 못했던 너의 아비와 나의 뒤틀린 인연이, 나는 그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분 또한 나처럼 조민세의 거짓에 속아 평생을 혼자 사셨다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의원께서 안정이 제일이라 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님께서도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편히 눈을 감으셨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설아의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기묘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혹은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월심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슬픔이 가라앉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 충분하다. 내 말이 맞구나. 월심아, 밤이 깊었다. 가서 잠을 청하거라. 이 어미는 이제야 마음이 아주 편해졌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예, 어머니. 내일 아침엔 기운을 차리실 수 있게 제가 직접 죽을 쏘 오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월심은 조심스럽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홀로 남은 설화의 얼굴에는 서늘한 결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이선희의 낡은 도포 자락을 당겨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 고인 그녀의 눈에는 정인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과 홀로 남겨질 딸에 대한 처절한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신이 외롭게 누워있는 그곳에 이 설아가 곧 가겠습니다. 20년 전 못다 한 그 약속 저승에서라도 반드시 지키리이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다 힘없이 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월심의 발걸음 소리는 점차 멀어지고 집안을 감도는 것은 오직 깊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잔인하리만치 평온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슬픔을 씻어내려는 듯 쏟아지는 햇살은 무심하게 월심의 집 마당을 비추고 담장 너머 매화나무에선 이른 새벽을 깨우는 새소리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정성스레 끓인 흰죽이 놓인 상을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평온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월심의 입가엔 미약한 안도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침하셨는지요? 제가 직접 죽을 쏘 왔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니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정적뿐. 불길한 예감을 뒤로 한 채 월심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하얀 죽이 사방으로 튀고 월심의 눈앞에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흰 비단 자락, 그리고 그 끝에 위태롭게 걸려있는 가냘픈 여인의 몸. 설아는 이선휘의 낡은 도포를 마치 수의처럼 껴입은 채 정인이 잠든 그곳을 향해 먼 길을 떠나 있었습니다. 설아의 아래에는 매와 비녀 한 쌍이 나란히 놓여 마치 두 사람이 뒤늦게나마 함께함을 의미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눈을 뜨세요.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아버님을 만나자마자 잃었는데 어머니까지 어찌 이리 매정하게 가시냔 말입니다. 월심은 어머니의 차가운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월심의 찢어지는 비명과 이미 혼이 떠나버린 여인의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월심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천한 기생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으로 절감했습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평생을 그리움에 참 못 이루시더니 결국 죽음으로 그 그리움을 채우러 가셨습니까? 2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월심의 통곡은 잦아들었고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눈동자 속에서 슬픔의 빛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서늘하고 형형한 안광이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은 오늘까지만 흘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생을 유린한 자들에게 제가 받은 이 고통을 만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오늘로 기녀월심은 죽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철저히 깨부수는 일에 제 남은 일생을 바치도록 하겠나이다. 월심은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몸을 정성스레 수습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난밤 아비를 이름 없이 묻어야 했던 도성 외곽의 외딴 언덕이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외딴 곳에서
월심은 홀로 땅을 파고 아비의 무덤 바로 옆에 어머니 설화를 뉘었습니다. 20년을 돌아 죽음이라는 차가운 강을 건너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한자리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20년 전 조민세의 간교한 꾀에 속아 서로를 원망하며 보낸 세월은 이제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저승에서나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는 놓지 마십시오. 다음 생에는 권력도 신분도 없는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못다 한 연정을 나누십시오. 그게 이 못난 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흑색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이 행수로 있던 도성 최고의 기방, 연양장이었습니다. 연양장의 주인인 노회한 상단 대방이 갑자기 나타난 월심의 서슬퍼런 기세에 당황하여 입을 뗍니다. 아니, 월심 행수! 어미의 상중이라더니 이 무슨 차림인가? 연양장의 얼굴인 자네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상단의 손해가 얼마인지 아나? 어서 들어가 화장부터 고치게. 대방 어르신, 오늘부로 저는 연양장의 행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벌어들인 황금의 절반을 제 몸값으로 드릴 테니 그동안의 인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청산해 주십시오. 하! 자네가 미쳤군. 도성 최고의 기생 월심을 내가 왜 놔준단 말인가? 황금! 자네 몸값은 황금을 수레째 싣고 와도 다 못 채우네. 거절하신다면 내일 아침 대방께서 조정 대신들에게 바친 뒷돈의 장부와 그들에게 보낸 밀서들이 사헌부 마당에 뿌려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금 대신 이것들이면 제 몸값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대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월심은 대답조차 기다리지 않고 연양장의 명부를 직접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내 이제 춤추고 노래하며 사내들의 비위를 맞추는 기생으로는 살지 않으리라. 오직 내 삶의 목표는 아버지를 베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어둠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뿐이다. 월심은 연양장의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로 비치는 기방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한 채 그녀는 거대한 어둠이 도살인 도성의 밤거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핏빛 낙화의 계절이 가고 이제 적들의 목을 겨눈 서늘한 칼날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양장을 나온 월심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도성 밑바닥에 정보원들이 모여드는 뒷골목의 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아비의 뒤를 캤던 월심의 정보원 박초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보를 가져다 준 이후 청백리 이선희 대감이 사라지고 월심의 어미까지 죽었다는 소문이 도성에 파다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 박초씨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리고 흑색 비단옷을 입은 월심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니, 행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다면 내 아버지 이선희 대감이 왜 사라졌는지도 알고 있겠군. 박초씨, 내 인내심은 어머님을 묻으며 함께 흙 속에 던져 넣었네. 지금 당장 자네의 그 가벼운 혀가 목숨보다 무거운 진실을 뱉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자네는 한강 물 위에서 발견될 것이야. 월심의 손에 들린 은장도가 박초씨의 목줄기를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예인의 부드러운 손길은 간대없고 오직 원안으로 펴려진 살수의 기운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박초씨는 사색이 되어 비명에 가까운 말들을 뱉어내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고 말고요. 그날 대사원 대감을 감시하던 자들은 평범한 자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엔 북방의 강철을 재련할 때나 생기는 특유의 무늬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차고 있던 호패가 있었습니다. 영의정 댁 가병들만이 사용하는 은밀한 표식 말입니다. 영의정, 조민세, 정녕 그자의 지시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조대감이 오래전부터 대사원 대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 명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대감께서 홀로 숲으로 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조대감의 직속 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국사를 가로막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영상 대감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도성에는 이선희 대감이 행방불명되었다 소문이 자자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월심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 어머니가 들려준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두 연인을 갈라놓았던 비열한 질투의 화신 조민세. 그가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아비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조민세, 당신이었어. 우리 어머니의 20년을 짓밟고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은 자가 바로 당신이었단 말이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가족을 도살장으로 몰아넣은 그 더러운 손으로 이제는 이 나라까지 넘보고 있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월심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아비와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는 밝혀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거대한 거목을 어떻게 뿌리째 뽑느냐였습니다. 월심의 눈동자엔 조민세라는 거물을 쓰러뜨리기 위한 잔인한 지략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작된 악연은 이제 대를 이어 피로 씻어야 할 복수가 되었습니다. 월심이 박초시를 압박해 얻어낸 진실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배우가 조민세라는 개인적 원한을 넘어 그가 쥔 칼날이 조선의 심장, 즉 주상 전하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은 월심에게 서늘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뒷골목의 정보원 몇 명, 기방의 소문을 실어 나르는 아이들로는 부족하다. 상대는 일국의 영의정이자 조선의 그림자 주인.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조정의 깊은 곳에서 나누는 숨소리까지 가로채야 한다. 내 가진 모든 천금을 녹여 저들을 무너뜨릴 거대한 덫을 놓으리라. 월심의 결단은 정광석화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모아온 금괴 덩이를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좋은 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 그녀의 명의로 넘어왔고 조선 최고의 목수들과 장인들이 밤낮없이 투입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성 최고의 풍류가 흐르는 기방이었으나 그 기둥과 벽면 사이사이에는 비밀 통로와 시선을 감추는 가림막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침내 대문 위에는 심영각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렸습니다. 마음의 그림자조차 읽어내는 정각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곳은 조선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정보기관으로 태어났습니다. 월심은 도성의 굶주린 불황자들에게는 밥과 일자리를 주어 거리의 눈으로 삼았고 권력에 밀려난 하급 관료들에게는 황금을 주어 조정의 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연양장에서 그녀를 따라 나온 기생들에게는 사내의 마음을 여는 법이 아닌 상대의 비밀을 갈취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단순한 예인이 아니다. 너희가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선의 지도를 바꿀 것이요. 너희가 쥔 서찰 한 장이 누군가의 목숨을 결정할 것이다. 황금은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단 하나의 거짓이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곳 심영각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 자신의 영혼까지 발가벗겨진 채 나갈 것이다. 심영각이 문을 연 지 불과 보름 만에 도성의 실권자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진주 건무의 1인자 월심이 새로운 기방을 차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내놓는 진귀한 술과 그녀의 압도적인 건무, 그리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기만적인 안락함은 조선의 권력자들의 군침을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심영각의 가장 깊숙한 곳, 빛조차 길을 잃는다는 영영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재처럼 보이나 그 벽면 너머에는 월심만이 드나드는 은밀한 회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나무 관과 구리판으로 연결된 특수한 구조는 옆방에서 나누는 은밀한 숨소리조차 월심의 귀가 있는 곳으로 증폭시켜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월심은 화려한 예인의 가면을 벗고 도성의 모든 비밀을 삼키는 포식자로 변합니다. 오늘 밤 그녀의 귀에 걸려든 것은 영의정 조민세의 최측근인 병조판서와
조민세의 추천으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꿰찬 신임 대사원의 대화였습니다. 벽면에 귀를 대고 숨을 죽인 월심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벽 너머에서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함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병판 주상 전하의 용안이 나날이 수척해지시니 조정의 수군거림이 예사롭지 않소. 어이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고개만 저으니 정령 사직에 운이 다한 것인가? 사직에 운이 다한 것이 아니라 영상 대감의 계획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지. 자네는 매일 전하께 올라가는 그 특별한 보약을 잊었는가? 그 약을 드실수록 전하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육신은 서서히 장작처럼 타들어가는 법일세. 그렇다면 전하의 병세가 정령 영상 대감의 손안에 있다는 말인가? 어이들이 알아채면 어찌하려고? 어이들? 그들은 이미 영상 대감의 금괴에 눈이 먼 자들이네. 어이들의 입에선 기력이 쇠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나올 뿐이지. 이선이 그 눈의 가시 같은 이도 치웠으니 이제 궁궐 안에서 영상 대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네. 전하께서 쓰러지시는 그날 우리는 어린 세자를 보위에 앉히고 조선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야. 벽 너머로 들려오는 비릿한 웃음소리.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이제는 나라의 임금까지 서서히 도살하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 월심은 전율했습니다. 월심은 소리 없이 밀실을 빠져나와 심영각의 가장 높은 누각 만월로에 올랐습니다. 조민세, 당신은 정령 사람이 아니었구나. 당신이 올리는 그 독약이 전하의 숨을 앗아가는 동안 나는 이 심영각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그 추악한 야욕을 산산히 부술 힘을 기를 것이오. 시간이 없다. 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여 힘을 키워야 한다. 누각 아래로 웅장하게 펼쳐진 심영각의 정경이 월심의 눈 아래 놓였습니다. 황금빛 등불이 수놓은 그 거대한 정각들은 거대한 요새처럼 서늘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움켜쥔 패는 단순히 아비의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위태로운 조선의 사직, 그리고 그 파국을 획책하는 거대한 나, 조민세. 월심은 평생을 모은 재산과 심영각의 모든 그림자를 이 잔혹한 생사의 판 위에 아낌없이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조민세, 당신의 야망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신이 추락할 지옥의 깊이도 깊어질 것이다. 당신이 꿈꾸는 그 새로운 조선의 문턱에서 내 반드시 당신의 목줄을 채워 아버님과 어머니의 영전에 바치리라. 월심은 품속에서 매와 비녀를 꺼내어 차가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밤바람에 흩날리는 흑색 도포 자락과 그녀의 형형한 안광이 조민세가 있는 궁궐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복수의 판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비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그가 꾀하는 추악한 음모가 무엇인지 이제 모두 월심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한 월심의 복수국이 조선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